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끝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탄에 이어 4년 만에 또 우리 세금으로 지은 시설을 폭파시킨 겁니다. 이로써 남북을 이었던 육로가 완전 단절됐습니다. 수십 개의 구덩이를 파서 일일이 폭약을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은 이 자리에 요새화 콘크리트 장벽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에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첫 소식 문예빈 기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성시입니다라고 적힌 파란색 도로 표지판이 선명합니다.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9분 가림막이 설치된 뒤편으로 갑자기 땅이 흔들릴 만큼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엄청난 폭발에 주위 전봇대 전선이 출렁거릴 정도입니다. 약 2분 뒤, 이번엔 동해선 연결도로에서도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 오른쪽에는 금강산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담긴 파란 표지판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폭파 시작 지점이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10m 떨어진 곳으로 경의선은 70m, 동해선은 40m 길이의 도로가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 수십 개의 구덩이를 파 일일이 폭약을 매설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구덩이마다 약 100kg의 폭약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폭발은 북한이 9일 남북 단절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0일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작업에 100여 명이 투입됐는데 전동 드릴이나 굴삭기가 포착되지 않아 삽과 곡괭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겨냥해 폭파 도발을 감행한 것은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4년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후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 측 촬영 인원도 포착돼 오늘 폭파를 향후 대내 선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던 경의선과 동해선은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재착 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폭파로 여기에 투입된 우리 세금 1억 3천만 달러, 약 1,770억 원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내 폭파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북한이 남북 단절에 방점을 찍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폭파에 맞서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상황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선 기자, 대응 사격을 이미 실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로 폭파에 대응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우리 땅에 기관총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위협적인 폭파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군은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도로 폭파를 실시한 지점은 군사 분계선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우리 군은 전방 초소에 배치된 K6 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발사기를 이용해 군사 분계선 남쪽 100m의 지면을 표적으로 총탄과 유탄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K6 중기관총은 지난 2020년 북한의 고사총 발사에 대응 사격할 당시에도 활용했던 중화기입니다. 군 관계자는 거리상 비례 대응이 맞냐는 질문에 도비탄 우려 등을 감안해 사전에 설정된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격이 자위권 차원의 경고 사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폭발을 당장 멈추라는 우리의 지속적인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위험 행위를 했고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하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북한의 대응 사격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후 우주발사체 발사나 서해 해안포 등 다양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직접 군 수뇌부를 총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이 강경한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만 공개됐는데 대남 군사 도발을 전격 승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평양 상공이 무인기에 뚫리면서 북한이 발칵 뒤집힌 모양새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군 수뇌부들을 소집한 건 어젯밤입니다.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리영길 총참모장, 노광철 국방상, 리창대 국가보위상 등이 참석했는데 사실상 군사조치 시행에 필요한 수뇌부가 모두 모인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휘부의 보고를 듣고 결론을 내렸고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전 리그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들을 밝히시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안전협의회 개최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언급한 만큼 대남 군사 도발을 전격 승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경의선 동해선 폭파 도발을 감행했지만 방공망이 또다시 뚫릴 경우 비무장지대나 NLL 일대에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사시가 벌어지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서 대내 결속을 더욱더 강화하는.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는 한국의 무인기 침범이 북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번 무인기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전 협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도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주범이 한국군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한 지 3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 반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을 냈습니다. 무인기 사태가 한국군이 주범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인기 사건 주범이 우리 군이라고 주장하며 주인이 책임지라고 했던 어제 발언에 비해 협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무인기의 어떤 실체, 형태, 그게 좀 유사한 것 같다. 그다음에 전단이 남측의 당국의 지원을 받는 어떤 기관에서 만든 것 같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인 만큼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연일 담화문을 낼 정도로 북한 내부가 당황했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걸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북한의 경고 수위가 올라가면서 인접한 접경 지역 긴장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 김포 등 11개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파주 통일대교에 나가 있는 김세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거기 주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곳 접경 지역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잇단 강경 움직임에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비무장지대 내 안보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파주시는 육군 1사단 요청으로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 마을과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인 통일촌과 해마루촌 주민에게 이동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를 내렸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등에서도 우리 어선들이 철수하고 어장이 폐쇄됐는데요.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도 20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북한군의 포격 가능성이 있다며 임진각 망배단, 통일동산 주차장 등지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속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북한이 이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발칵 뒤집힌 모양새인데 김여정 부부장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긴급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이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가 남측에서 날아온 우리 군이나 정부 소유의 무인기라는 점을 아마 확인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확보했다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쪽으로 날아오는 무인기를 촬영한 사진일 겁니다. 북한 내부 소행이나 자작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증거라는 거겠죠. 하지만 날개폭 2, 3m가량의 소형 무인기는 우리 군조차 탐지하기 어려워서 국지방공 레이더와 같은 자산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북한이 이를 포착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해석이 군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인근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무인기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뻔히 표식이 남아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직 명백하게 어떤 증거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대목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주체는 도발자들인 만큼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경고일 겁니다. 대북 소식통에게 저희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용산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22년 12월에도 용산과 인접한 서울 종로구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킨 적이 있는 만큼 가장 유력한 도발 방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도발, 더 센 도발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7월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알리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했던 도발은 쓰레기 풍선 부양 수준이어서 이번에도 수사적 경고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 국방성이 그제였습니다. 국경선 부근의 포병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작전 예비 지시가 하달됐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격을 위한 본지시를 내려서 대규모 포사격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 역시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구역을 우리나라 안에 설정을 했다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에 이 경기도가 북한과 맞닿아있는 파주와 김포시, 연천군에서 11곳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비무장지대의 안보 관광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이동 자제까지 권고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감시 경계와 화력대기 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나 맥락은 없었지만 명 씨가 앞으로도 계속 폭로할 것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는 내놨지만 김 여사 메시지를 직접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명 씨가 공개한 메시지 화면에 따르면 밤 11시 25분 김 여사는 오빠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명 씨에게 사과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다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달라. 제가 난감하다고도 합니다. 또 오빠라는 인물을 겨냥한 듯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오빠가 이해가 안 간다고도 말합니다. 오빠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 여사는 오빠를 낮추며 명 씨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보입니다. 김 여사는 명 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도 눈에 띕니다. 김 여사가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나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해결할 유일할 뿐이라며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여사의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명 씨는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이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재원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요청해 해당 대화를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의 새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한다고 썼습니다. 다만 명 씨는 해당 대화를 나눈 날짜나 이준석 의원이 언급된 맥락 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말한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빠르게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지만 명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안 한다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친오빠까지 등장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가 공개한 메시지 속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우리 아저씨, 총장님 등으로 불렀다는 게 여권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명 씨가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몇 차례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와 만났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 김 여사의 친오빠가 명 씨의 과장된 허풍을 지적했고 김 여사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명 씨를 달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늘 명 씨가 공개한 문자는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고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명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전해집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 씨의 폭로에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어떤 의혹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메시지를 공개한 이유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콕 집었습니다. 대체 김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이상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고 허풍이라며 하루빨리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떠드는 허풍쟁이니까 날 구속시키면 나도 떠들 거다 이런 식으로 마구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교도소로 보내야 됩니다. 김 최고위원은 명 씨가 지난 2016년 공무원 승진 청탁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사기 전과도 언급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명 씨를 상갓집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김 최고위원을 밖에 묶어놓은 개라고 빗댄 것을 맞받은 겁니다.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애완견이 아니고 그 어떻게든 뭐 하나 얻어보려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꼬리치는 그런 불쌍한 개죠. 그냥 상갓집 개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명 씨는 오늘 김 여사 문자를 공개하기 직전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통화해서 협박했다며 김 최고위원이 다 감당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명 씨가 갑자기 전화 와서 왜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항의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언급을 했다고 SNS에 썼습니다. 서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명 씨에 대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여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핵심은 오빠가 누구냐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너무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해석돼서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라는 부분들이요. 여사가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되니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겠죠.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말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니고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을 선거 전에는 총장님, 우리 아저씨라고 했고 이후에는 대통령님, 남편이라고 했다.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명 씨, 언론 인터뷰에서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자, 어쨌든요. 저 메시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저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네, 대통령실 쪽 설명을 모아보면요. 일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쯤 2021년 6월에서 7월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 컨텐츠에 찾아와서 내가 이준석, 오세훈을 다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여사 친오빠가 허풍, 허세라며 비판적으로 말을 했고 여기에 마음이 상한 명 씨를 김 여사가 달래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상황 명 씨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 씨가 공개한 저 메시지 그 자체는 지금 사실로 보이는 거죠? 네, 대통령실도 메시지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두 사람 연락 주고받았던 거는 맞다는 겁니다. 특히 김 여사 메시지 내용을 보면 명 씨에 대한 신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과드릴게요라며 명 씨를 존중하는 말을 하고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분이고요 라면서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명 씨가 왜 저 문자를 공개를 했을까요? 문자 공개한 건 처음이죠? 맞습니다. 명 씨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일을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그동안에는 말을 아꼈었고 여사와 문자를 기자에게 보여는 주더라도 캡처본을 통째로 넘기지는 않았었거든요. 표면적 이유로는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을 꼽았습니다. 감옥에 가라고 한 김 최고위원의 반격을 나서는 모양새라면서요. 하지만 속내는 보수 진영에 대한 배신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선거판을 짜줬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 가소롭다고 했고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명태균의 자기과시라고 선을 그었죠. 여기에 한 인터넷 매체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사기꾼 운운하는 보도가 나오자 폭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명 씨가 나 너무 공격하지 마 정도의 시그널만 보낸 것 같은데 대통령실 반박에 배신감을 느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을 평가절하한 보수 전체를 상대로 증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자, 어때요? 폭로가 더 나올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네, 명 씨 내일부터 이제 매일 내놓겠다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한 명 씨와 통화 내용을 보면요. 명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도 했는데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건 명태균 씨가 채널A 취재진과 만나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이면 탄핵해야 할 텐데 감당되겠냐고 했던 것과도 연결됩니다. 여권에선 명 씨가 폭주할 것 같다. 가장 센 걸 먼저 깎겠지 더 있겠냐는 반응들이 엇갈리는데 뭐까지 들고 있나 걱정이 깊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네, 궁금한데요. 네, 한마디로 난감 그 자체입니다. 처음 내놓은 해명부터 명태균 씨와 본 거 2번이라고 했는데 오늘 공개된 메시지만으로도 꼬인 셈이죠. 당장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의 말이 거짓이면 고발하면 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 개인 일탈 행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 봤자 논란된 내용들만 공개되는 게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 명태균 씨가 여사 친오빠와 봤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렇죠.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당장 야당에서도 오빠가 비선이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녹취록 추가 공개도 예고했는데 대통령실 명 씨에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선 추가 대응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처지로 보입니다. 좀 오래 갈 것 같네요. 안희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 와중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군수 선거 결과가 향후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마지막 날까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 간 거예요? 네, 시끄러운 유세 소리 들리시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유세차에 올라 마지막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투표 날인 내일까지 부산에 머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 이후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선거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선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것이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도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여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종일 아파트 단지와 거리 곳곳을 돌았는데요. 자정까지 막판 유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에서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이번엔 전남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3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인데요.
정현주 기자 나와 있죠?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야권 3파전이 벌어진 전남 영광 남천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금 제 뒤에서 한창 유세 중인데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전투표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제가 한 4주 있으면서 느껴본 거는 내일 선거 결과를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 것 아닌가. 조국 대표는 유세차를 타고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번호만 보고 찍는 투표,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진보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이미 이곳 영광은 변화의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광 사전투표율은 43.06%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박빙 승부에 시민들도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든지 잘할 사람만 나면 돼. 관심도가 너무 높은데 누가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뉴진스 멤버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했는데요. 피해를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뉴진스 한이가 국정감사장 마이크 앞에 섭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얘기를 듣겠다며 환경노동위원회가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한이는 지난달 뉴진스 멤버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현재 지방노동청도 조사 중인데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은 보관기간 만료로 삭제됐습니다. 한이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이는 김 대표의 조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합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이번 논란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인데 연예인도 해당하는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하는 게 헌법 취지에 맞다는 의견도 국감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한이는 1시간 질의를 끝내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어두어 측은 일단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문다혜 씨 음주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 경찰이 부상 여부를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와 술자리에 함께했던 동석자에 대해서는 대면이나 전화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 거리를 돌아다니는 문다혜 씨 모습입니다. 문 씨는 일행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다혜 씨의 술자리 동석자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석자도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이 많아서 소환 조사나 전화 조사를 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술을 마신 순간부터 적발 단계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그런 관심 또는 의혹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음주운전 방조죄는 술에 취한 걸 알면서도 차 열쇠를 주거나 운전을 권유할 때 적용 가능합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석자 조사를 다혜 씨보다 먼저 할지, 다혜 씨 조사 뒤에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 택시 뒷좌석에 있었던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승객은 사고 이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의 피해 정도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다친 곳이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 측과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전국에 온라인 대응 조직을 출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활용이 예전만 못하다라며 강화를 지시했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맞섰던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 대표 팬클럽 손가락 혁명군 시즌2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대국민 소통단을 모집 중입니다. 공고문에는 내가 민주당이고 내가 이재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의 부당 행위를 제보하거나 고발하고 당내 온라인 홍보 업무를 맡게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7년 손가락 혁명군의 부활 같다고 전했습니다. 손가락 혁명군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SNS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경쟁 상대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문팬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 이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당원들의 활약이 예전만 못하다며 온라인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여러분. 힘이 남으면 대학글이라도 하나 더 쓰고. 국민소통위원장인 30대 전용기 의원은 채널A에 전국 단위로 모집 중인데 100여 명 정도 모였다며 당원들이 뛸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입니다. 미국 출시 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오늘부터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가격은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인데요. 대체 어떤 약인지 강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14kg을 뺀 비결로 꼽은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머스크 외에도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등 해외 유명 인사들이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고비가 오늘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펜 모양으로 생긴 주사기를 복부에 주사하는 방식인데 병원 처방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원리는 호르몬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GLP-1이란 호르몬이 분비돼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위고비의 성분이 이와 비슷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포만감이 생겨 식욕이 억제되는 겁니다. 임상시험 결과 68주를 사용하니 15% 정도 체중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주사해야 하는 삭센다와 달리 주 1회 주사하고 효과는 더 큽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공급받는 가격은 주사기 한 개당 약 37만 원으로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최대 1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사기당 4주 사용이 가능해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씩 드는 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위고비가 마법의 약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도 약만 투여한 것이 아니라 식사와 운동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고비 투약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 구토나 설사,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급성 췌장염이나 담낭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성인 비만 환자에 한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주 신중하게 투약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출시 첫날부터 병원에서는 주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찾는 소비자가 많아서 오늘 주문하면 내년에나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위고비 처방이 가능하다는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전 예약 안내가 눈에 띕니다.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물량은 마감됐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 지금 3차까지는 다 예약이 마감됐거든요. 아마 내년
것 같아요. 사전 주문만 100건을 넘겨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 전주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격이 싸거나 바로 처방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성지병원 목록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식단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약물만 복용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유통 물량에 비해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 간 불법 거래 우려도 커지자 식약처는 위고비 불법 판매 등을 한 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때린 김동환 빙그레 사장. 오늘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안경을 쓰고 법원을 나서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시 술 얼마나 마셨습니까? 빙그레 그룹 3세로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우도술 입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과 말싸움을 벌이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과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 사장이 옷을 입고 나오면 원하는 게 무언지 들어주겠다는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다른 경찰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7일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던 승용차가 벼란간 돌진하더니 보행자 2명을 들이받습니다. 80대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행인들 사이로 서서히 후진을 합니다. 잠시 멈칫거리는가 싶더니 빠른 속도로 앞에 있는 행인들 쪽으로 돌진합니다.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받친 남성은 담벼락과 차 사이에 몸이 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몰려와 힘을 합쳐 차를 밀어냅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골목길에서 80대 남성이 모는 에쿠스 차량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그제 오후 6시쯤. 사고 차량이 들이받고 멈춰선 건물 담벼락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콘크리트 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에 부딪힌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담배를 피시면서 나 급발진이야, 이거 급발진이야 이 말만 계속 반복하셨어요. 경찰은 급발진 정황은 없어 보인다며 운전 미숙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8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대기 중이던 화물열차가 떼강도에 털렸습니다. 30명 넘게 몰려와서 유유히 가전제품을 훔쳐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선 화물열차에서 수십여 명이 줄줄이 나옵니다. TV와 에어프라이어 등 가전제품 박스를 훔쳐나오는 떼강도 무리입니다. 큰 박스를 힘들게 싣고 선로 인근의 본인 차에 아무렇지 않게 실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시카고 사우스 오스틴 지역에서 환적을 위해 대기 중이던 화물열차에 떼강도가 덮쳤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떼강도에 가담한 사람들이 최소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6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2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떼강도 사건이 발생해 승객들의 철도 이용이 몇 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철도 해적들이 열차를 약탈했다며 물건을 훔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플래시몹처럼 모여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때 강도가 특정 회사의 컨테이너만 노렸다며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열차를 운영하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는 지역경찰과 협력해 추가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야외에서 여럿이 춤추는 광장무입니다. 중국 노년층에게는 일상 취미인데요. 최근 이 광장무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 이른 아침부터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3-3-5 짝을 지어 춤을 춥니다. 이들이 추는 춤은 넓은 광장에서 함께 즐기는 이른바 광장무로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즐깁니다. 도심 공원 등에서 오전부터 시작된 광장무는 해가 진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我觉得人也变年轻了，心脑血管的疾病呢，现在也减缓了，心情也非常的愉快。 하지만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립묘지와 비슷한 영웅열사 묘역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가 하면 공항 안에서도 갑자기 음악을 틀어놓고 광장무를 즐기는 등 민폐가 되기도 합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춤을 추다가 교통사고까지 나는 등 안전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莫名的那种怒火就突然直冲脑门，然后大家所有人就是这样看着，然后也不制止，然后他们就是大庭广众之下特别的目中无人。 특히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다 보니 소음 등의 문제로 이웃 주민과의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2달 전에는 참다 못한 주민이 흉기로 스피커를 부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녀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학부모와 주먹 다짐을 벌이기도 합니다. 就晚上9点过后，他们还会去跳这个广场舞，确实是影响周围那个居民的住宿啊。 최근에는 광장무가 세대 갈등의 요소가 됐습니다. 중국의 젊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광장무를 구시대적 산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은퇴 세대의 민폐 취미가 달갑지 않은 겁니다. 加上年轻人不是找不到工作，而且每天晚上都在加班，之后呢就没有就是休息的时间。广场舞本来说实话就是一种比较扰民的。 중국 정부는 2017년 광장무 소음 등 야외 활동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오히려 세대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수학이 넘어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AI로 분석해서 경고해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실제 범죄자들의 통화 녹음을 활용했는데요. 유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저 김현수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며 삶의 균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5,100억 원대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됩니다. 지난해보다 64%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고객님 계좌 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님 계좌의 모든 잔액을 다른 계좌로 의심 전화입니다. 할 것 같습니다. 통화 중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대화로 판단되면 곧바로 사용자에게 음성과 안내 문구로 경고를 보내줍니다. 그간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이용됐던 단어들을 AI가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탐지라고 의심이 되면은 1차적으로 AI 모델이 분류를 하게 되고요. 90% 이상의 그런 정확도를 내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 건 금감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실제 통화 녹음 내용 2만여 건을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정부기관과 민간 통신 회사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탐지 앱 개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까지 대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수천억 원씩 들여짓는 호화청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더 이상 예산 낭비는 없다, 마음대로 못 짓게 하겠다 대책을 내놨는데요. 달라졌을까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궁궐 모양의 경북도청 신청사 조감도가 나오자 호화청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건립을 앞두고 논란이 컸던 경북도청. 지금은 어떤지 다시 가봤습니다. 2016년 완공된 경북도청 신청사. 국비 1,700억 원에 도비 2,100억여 원을 들여 거대 한옥마을처럼 조성했습니다. 도청과 도의회에 복지관, 공연장, 수변공원과 잔디구장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청사 부지는 24만 제곱미터, 축구장 35개 크기로 청와대 면적과 엇비슷합니다. 곳곳에 조형물을 놓는데도 19억 원이 들었습니다. 경북의 역사, 문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명품청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대로 도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을까? 각종 전시실들이 위치해 있는 별관 건물 지하입니다. 대부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불이 꺼져 있어서 전시는 구석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전시실 대관 건수는 30건으로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잔디구장과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예산을. 괜히 행정 편의적인 것만 생각해갖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제약을 해야 돼요. 군민이 2만 6천여 명인 전남 곡성군.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를 짓고 있지만 지역 민심은 차갑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0% 남짓인데 군청 건물 짓는데 도비 600억 원을 투입한 겁니다. 어쩔 때는 선주나 전화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해봤자. 지난 2011년 200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었던 광주 서구는 제2청사를 또 짓습니다. 그 지역은 숫자도 늘고 좀 조직이 확대가 되다 보니 상호 공간이 협소하고. 신청사에 혈세 사치를 하기보단 광주 남구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건설사 부도로 버려진 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 리모델링 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 모든 구청의 롤 모델이고 본보기죠.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북한이 언제 또 군사적 도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국내에 전용 발사장이 없어서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앞으로는 전남 고흥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국방 전용 우주 발사장의 조감도입니다. 방사청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우주 발사장 건립지를 전남 고흥으로 정하고 발사장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예산만 492억 원에 달합니다. 그간 우리 군은 미국 내 군사기지에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왔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막대한 비용에도 국내에 군전용 발사시설 건립이 절실해진 건 위성 운송 비용이 갑자기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위성을 수송할 수 있는 화물기는 단 3대뿐인데 그중 한 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폭격을 맞은 겁니다. 방사청은 2018년 우크라이나의 항공운송회사와 20억 원의 화물기를 사용하기로 협의했는데 해당 화물기가 폭격을 맞으면서 지난해 2배가 넘는 회당 42억 원에 5건이나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정찰 위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위성을 재빨리 쏘아 올려 감시와 탐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 위성이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조속히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군용 발사장 건립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서울시 국감이 있었는데요.
국감장에 무슨 폭탄이 터졌을까요? 네, 바로 30초 시간 제한 폭탄입니다. 행안위 국감장에 갑자기 등장한 룰인데요.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 오세훈 시장이 발언할 때마다 엄격하게 시간 제한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다르다. 30초 안에 말씀을 아쉽지만 이제 30초를 더 경과했기 때문에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임 사무도 아니고 답변을 원하시니까 아니요, 드린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 이 답변을 30초만 하라는 건데 국감 질의가 제대로 될까요? 네, 오세훈 시장도 계속 답변이 막히니까요. 아예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눈에는 눈, 단답형에는 단답형으로요.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 허무맹랑한 소리죠.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어저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그럼요.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장소마다 다른데요. 답변 태도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단답형으로 하자고 그러셔서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는데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갔군요. 네,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정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당에서는 위원장의 태도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 때와 다르다고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답변에는 30초 시간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 김동연 지사께서는 1분, 2분 동안 답변 기회를 절반 이상 받았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한테는 아주 느슨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여당 단체장한테는 불공정한 국정감사를 지금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렇게 운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리를 바꿉시다. 그러면.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환노위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한희 씨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종일 화제였는데 불러놓고 뭘 했던 거예요? 네, 뉴진스 멤버 한희가 등장하면서요. 국회 환노위 국감장은 안팎으로 그야말로 시끌벅적했는데요. 하지만 불러놓고 뭐하니 싶은 장면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뉴진스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라고 말씀하시죠. 안호영 환노위원장 실시간으로 한희 얼굴을 본인 유튜브에 내보냈나 보죠? 네, 담당 상임위원장이죠. 이 한희 씨가 발언하지 않을 때도 이 카메라 한희 씨만을 줄곧 비췄고요. 안호영 위원장 측은 팬들의 요청이 있었고 한희 씨와 국회 방송의 허락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렇기도 하죠. 특히 한희 씨는요, 이 베트남계 호주인이라서 한국어가 조금 서툰데요. 뉴진스 멤버의 이름을 잘 모르는 의원과 소통 오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나와 있는 팜 이름 뭐예요? 죄송합니다. 한희 팜 씨가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그걸 이해했습니까? 네. 인기 스타가 등장했다고 해도 국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죠. 이 화려한 인기에 주목하기보다 여느 참고인과 마찬가지로 국회까지 나와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자,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8시부터 이라크와 맞붙습니다. 오늘 이라크를 이기면 단숨에 조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김호영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요르단을 잡은 홍명보 감독, 오늘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까요? 네, 조금 전 선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략, 단단한 수비와 변화무쌍한 좌우 날개입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와 호흡을 맞출 중앙 수비수로는 동갑내기 조유민을 선택했습니다. 184cm로 센터백 치고 큰 키는 아니지만 위치 선정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오세훈이 선발 출전합니다. 또 손흥민, 황희찬이 빠진 왼쪽 날개에는
지난 요르단전 쐐기골을 도왔던 배준호가 선발 출전합니다. 오른쪽 이강인과 함께 좌우를 흔들며 공격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큰 경기가 용인에서 열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일 끝나자마자 애들 데리고 바로 오게 됐습니다. 어수선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가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는 예선 3경기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철벽 수비를 자랑합니다. 대표팀은 수비벽을 뚫기 위해 다양한 세트피스 공격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비 관건은 189cm의 고공폭격기 이라크 후세인을 막는 겁니다. 김민재가 적극적으로 공중볼 경합을 하고 떨궈주는 세컨볼은 발밑이 좋고 민첩한 조유민 등이 걷어내거나 잡아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이라크는 2승 1무로 같은 승점 7점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이라크를 잡으면 조 1위로 치고 나가며 월드컵 본선 직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가을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일교차는 다시 커집니다.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하고 낮엔 더 온화해집니다. 평년 기온보다도 4도 높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비 예보 있습니다. 강원 영동의 오전까지 최대 20mm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후에 5m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쪽으로 좁혀집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14도, 대전과 대구 17도, 강릉은 16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와 광주 26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낮 기온도 20도 이하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년 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 우리 세금 45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도 함께 무너졌죠. 오늘 북한이 폭파시킨 경의선과 동해선에도 우리 세금 1,8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뜻이 안 맞는다고 매번 폭파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는 상대와 무슨 일을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답답한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비정상을 자인한 폭파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